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우스 리더십 학교 리더십 강의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의 책자를 중심으로 거리적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입법 리더십을 지나서 이제 행정 리더십으로 들어왔습니다. 행정 리더십의 대표적인 인물로 지난 시간 드골이라는 프랑스 대통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드골의 정치력은 전통적인 정치적 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과 불굴의 의지라는 자신만의 자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번스 교수님은 바라보셨습니다. 프랑스 국민과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접촉에서 비롯된 것이죠. 처음에 그는 자신의 인성을 완벽히 이용했는데 후에 장군 스타일이라고 불리게 된 이러한 인성의 활용은 도로시 피클이란 분에 의하면은 공직의 위험이란 개념도 포함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관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으로서, 공동체 의장으로서, 해외 방문 시 국가대표로서 혹은 국내에서나 해외에서 국외 업무에 대한 수석 대변인으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인지는 몰라도 대통령과 관련된 의식과 거칠에 그리고 국가의 의장석에 앉는 가시적인 행위의 중요성을 믿고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떤 리더십의 기질을 보이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드골의 기자회견 이용법은 그의 이러한 개인적인 접근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회장으로 쓰이는 드넓은 홀에서 600명의 언론인과 200에서 300명의 강요, 장관, 외교관 및 외부 손님들을 다 모아놓고 텔레비전 조명을 받으면서 흰색 넥타이와 연미복을 입은 의전관이 열어주는 붉은 커튼을 통해서 드골이 들어서는 바로 이러한 행위들을 연출하였다는 것이죠. 주로 예상되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드골은 기자회견을 언론을 계도하는 데 이용하기보다는 대중에게 확신을 주고 홍보하는 데 이용을 또 하였습니다. 국민과 그 개인적인 관계는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선출한 변화에서 전형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드골은 작은 마을의 공무원이 부당한 이득을 챙길 수 있게 하는 낡은 간접선거 시스템의 개선을 또한 지지하였는데 그는 직접 투표에 의한 선거가 대통령에게 국민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준다고 말한 바가 있으며 직접 선거는 또한 대통령이 의회와 정당을 장악하는 데 정치적 정통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드골 역시도 드골도 행정 리더십을 보이면서 이 선거구를 간접 선거에서 이 직접 선거로 바꿔서 어떤 대통령과 국민 간의 바로 직접적인 어떤 하나의 연계고리를 만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소한 드골의 정치적 상징적 힘은 그가 정부의 각 요소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대통령의 최고 권한을 확고히 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심판자가 되게 해주었지만 기껏해야 그러한 힘은 적어도 행정 리더십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만 그를 선출된 준 독재자가 되게 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행동이 하나의 행정 리더십의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드골은 내각의 장관들과 상임 관료들에게 사소한 예산력 및 행정력을 남겨두는 것을 선호하였지만 이러한 방식은 위기와 혼란의 시기에 국민과 의회가 장군에게 의지하려고 할 때 비실용적인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드골은 전략적 사안에 집중하고 시시콜콜한 병참 업무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로 결심했는데 필립 윌리엄스는 또한 마틴 해리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개념은 드골이 공직에 있던 지난 시기의 상황에서만 유효한 것이었다. 즉 드골은 2차 대전과 대전 직후의 모든 정치 집단이 이데올로기와 이해관계를 놓고 아무리 많은 다툼을 벌인다고 해도
승리와 경제 재건이라는 목적이 동일한 상황만 염두에 두었다 해서 이제 이 드골은 자신이 투표에서 승리하고 선거에서 승리하고 또한 경제를 재건하는 것을 위해서 어떤 이념적 차이 같은 것을 그렇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알제리 사태와 같은 위기는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데 이런 조치는 돈이 들 뿐만 아니라 예산 지출과 과세와 관련된 행정적 문제를 남기며 드골은 행정부의 수반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최고 통치자가 되고 싶어 했다라고 번수 교수님은 보셨습니다. 드골의 행정 리더십은 비상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절정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드골이 행정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극에 달한 게 무엇이냐면은 이 비상지휘권 그런 것이죠. 비상시국에 대통령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권한을 프랑스 헌법상으로 대통령에게 보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드골은 이러한 행정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그 이후에 국가가 그의 뒤에서 통합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국가가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또한 반대 세력은 헌법 부분에서 수그러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반대 세력은 이제 수그러들었다. 세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드골이 행한 프랑스에서 행한 비상지휘권의 결과였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비상지휘권은 진정한 위기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도 이용될 수가 있었는데 많은 불평에도 불구하고 한때 강력했던 프랑스의 입법부는 행정적 조치와 위기 관리 앞에서 굴복하고 말았으며 대통령 임기 말년에 위기가 완화되면서 비상지휘권에 덜 의존하게 되었지만 전례는 이미 만들어진 후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드골이 비상지휘권을 자주 행사하니까는 이 비상지휘권에 이 프랑스가 젖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바로 대통령이 비상지휘권을 가지고 프랑스를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프랑스가 이렇게 매몰되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적응해가지고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자체적으로 민주주의적 시스템을 가지고 이 프랑스를 운영해 나가는 것의 어떤 그러한 프랑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러한 통치 방식을 좀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 권위에 대한 어떤 가정, 두드러진 자기 확신과 정치적 기교, 입법부와 정당의 반대 축소, 국민과의 개인적 드라마적인 연결, 행정기능과 그 책임의 재고, 비상지휘권의 활용 등은 바로 행정 리더십의 특징으로 드골은 이런 특징들 중 대부분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행정 리더십의 내용들을 요약하고 계신데 어떠한 개인적 권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두드러진 자기 확신, 정치적 기교, 그리고 입법부와 정당, 반대 세력에 대한 어떤 축소, 그리고 국민과 자신과의 드라마적인 연결, 그리고 행정기능과 그 책임을 높이고 또한 비상지휘권을 활용한 이런 모든 것이 하나의 드골의 행정 리더십적인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를 뒤돌아볼 때 우리는 2차 대전 이후 국내 국제적 격동의 시기에 집권했던 수년 동안 그가 과연 어떤 근본적인 개조를 이루어냈는지 되물어볼 필요가 있으며 그 시기 동안 그가 뚜렷한 진보를 이끌어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드골이 바로 이러한 것들, 그의 행정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한 드골이 행정 리더십과 또한 이 비상지휘권을 행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를 상당히 변화시키고 발전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5공화국의 태동을 도운 것이나 국민적 자존심과 존엄을 회복하라는 프랑스 국민을 향한 그의 외침이라던 것, 또한 알제리와 그 외의 곳에서의 그의 낡은 식민구조 타파를 위한 노련한 작업들,
등은 기억할 만한 바로 이 드골이 업적이다라고 보신 것이죠. 그래서 데이비드 쉔브르라는 분이 주장했듯이 드골이 공직 말년에 이룩한 위대한 업적들은 본질적으로 부정한 성과들이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데이비드 쉔브르는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 드골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가 행했던 그런 여러 수단적인 방법들, 비상지휘권이라든가 또한 그 외에도 다양한 어떤 기교들과 같은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이 쉔브르라는 분이 봤을 때는 어떤 약간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성과들이 이루어졌다 라고 그렇게 좀 약간 어떤 비판적인 측면에서 보신 것입니다. 쇄신과 위대함을 달성해야 하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국민의 생활에는 어떤 근본적 변화나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고, 또한 드골은 전쟁의 모순과 오명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려 발버둥 치는 국가에서 극적인 통합의 분위기를 창출해내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드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이 통합, 국민을 통합시키는 일들을 이루어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서도 상당히 이 국론이 불연되어 있고 상당히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지는, 보수하지만 나눠지는 그런 극단적인 어떤 대립적인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처해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 어떤 우리나라의 정치를, 또한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이러한 어떤 강력한 그런 행위가 지금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프랑스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드골이 행했던 그런 여러 가지 조치나 행정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극단적인 그런 분열을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 이 통합의 리더십, 그것이 지금 한국 사회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리더십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에서 극적인 통합의 분위기를 창출해내었고, 그것은 사회 변화의 달성에 관한 한 실질적인 시기가 아니라 연극적인 에피소드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데이비드 쉔브른이란 분은 약간 비판적인 부분들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드골의 경험은 행정 리더십의 잠재력과 문제에 관해서 의문점을 불러일으켰고, 잠재적 추종자들의 실제적인 욕구와 열망, 그리고 가치들을 연결시키는 능력에 대해서는 또 의문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행정 리더십과 또한 이 비상지휘권을 통해서 국민들을 다 통합시킨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하지만은 그 행정 리더십이 과연 이 국민들의 마음에 있는 어떠한 욕구들이나 아니면 어떠한 열망들에 관하여서 이것을 정말 채워주고 이것을 발현시키는 것을 통하여서 이 프랑스라는 나라의 어떤 변혁과 변화를 이루어내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국가를 하나로 통합시키긴 했지만 2차 대전 이후에 또한 안정시키긴 했지만, 하지만 이 프랑스라는 나라와 또 국민들의 어떤 근본적 개혁을 이루어내지는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드골이 어떤 하나의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죠. 이것은 카리스마적 리더십, 이 리더십이 이 프랑스를 변화시키는데 약간 한계적인 측면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비평 및 토의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스 교수님은 드골이 비상지휘권 등 다양한 행정행위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행정 리더십의 양상들, 어떻게 이 행정 리더십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다양한 모습들로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행정 리더십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고 우리 정치 현실 속에서 행정 리더십의 수준은 어떠한 부분인가 하는 것이 토의에 대할 그러한 내용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행정 리더십, 이런 행정 리더십이 겉모습으로 보기에, 이 슈퍼피셜한 그런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이 드골을 통하여서 바로 어떤 하나의 국민적인 통합, 분열의 상태를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어떤 그러한 리더십적인 모습은 하나의 어떤 긍정적인 그러한 행정 리더십의 모습이겠죠. 하지만은 이런 통합의 리더십 가운데 이 프랑스 국민들을 변화시키고 어떤 개혁을 이루어내는 어떤 그러한 카리스마적인 그런 리더십은 상당히 좀 약간 부족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은 하나의 변혁적인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혁적 리더십은 사회를 변혁시키고 개혁시키고 아니면 혁명으로 이끄는 그런 리더십이 되는 것이죠. 그 중요한 요소가 이상화된 영향력인데 idealized influence죠. 인플루언스인데 바로 이 카리스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으로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어떤 그러한 리더십이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를 혁명으로 아니면은 개인의 삶도 완전히 180도로 바꾸는 그러한 어떤 리더십의 형태인 것이죠. 굉장히 급진적인 그런 리더십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급진적인 리더십의 결과 결국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이루어졌고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상황을 마무리하면서 드골이 나타나면서 그가 보여준 리더십이 통합의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통합의 리더십. 그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다. 지금 과연 우리가 있는 이러한 시점, 시대가 이런 변혁을 이루는 병역적 리더십이 필요한 그런 시대인가? 아니면은 통합의 리더십을 이루는 국민적 통합을 이루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인가를 한번 곰곰이 잘 이제 설 명절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리고 함께 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현실 가운데 지금이 변혁의 시기인가 아니면 통합의 시기인가 라는 부분들인 것이죠. 정말 이 나라를 뒤집어엎고 새롭게 해야 될 그러한 시기인가 아니면은 이 갈라진 국민들을 하나로 묶고 하나로 가게 해야 될 그러한 시기인가. 그리고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러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런 리더십을 이 영향력을 받아야 될 그러한 시기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문론이 이렇게 막 나누어지고 또한 서로 대치되고 한 이러한 상황들은 통합의 리더십, 하나로 묶고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의 필요성을 더욱더 강하게 부추기는 것이죠. 하지만은 또한 지금 또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제약되는 상황들이나 아니면 민주주의가 오용되는 그러한 일들, 밝혀진 그러한 여러 사실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뭔가 지금까지 굉장히 심각하게 어떤 민주주의적인, 자유민주적인 어떤 그러한 시스템 하에서 오염된 부분들이 존재했다라고 우리가 봤을 때는 도리어 이것들을 완전히 드러내서 수술하는 거죠. 잘라내고 그래서 이제 다시금 이 민주주의 체제를 온전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온전하게 세워나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변혁적인 리더십,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떤 개혁적이고 정말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지금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국민들을 하나로 묶고 마음을 묶고 또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약간 중점은 봤을 때는 상당히 통합의 리더십 쪽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분열되고 국민들 마음 다 나눠지고 서로 이렇게 막 대치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앞으로 이 대한민국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걸 우리가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 묶어가는 그러한 통합 리더십이 좀 더 중요한 그런 영역이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하지만은 지금 여러 굉장히 의혹되는 그런 상황들 이 나라의 어떤 체제와 관련된 의혹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은 그냥 안고 가서는 결코 이 통합도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 카리스마적, 변혁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변혁적 리더십을 통해서 이 어떤 오용되고 오염된 이러한 부분들은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통합적 리더십으로 함께 묶고 이렇게 치유하는 과정이죠. 서로 함께 가면서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다시금 나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시계열로 앞으로 향후 청사진으로 한번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행정 리더십과 관련된 드골의 예를 돌아보았고 바로 넘어가서 권력과 목적에 관한 그런 정치적 집행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과거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리더십을 공부하다 보면은 계속 느끼는 거지만은 우리의 어떤 정치적 현실이나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것이 좀 많이 느껴지는 좀 같습니다.
그럼 소제목으로 넘어가서 정치적 집행과 정치적 집행에 있어서 어떤 권력과 그리고 하나의 목적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행정 리더십의 그러한 주제 아래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또는 의회 리더와 비교할 때 행정 리더들의 눈에 띄는 특징은 그들이 의지할 만한 정치적 제도적 지지의 결핍, 참모진과 예산 등 관료적 자원에 대한 의존,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적 이익과 가치 충돌 속에서 자기 자신만의 자원, 그들 자신의 어떤 재능이라든가 성격, 특권, 인기 등을 이용한다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셨습니다. 권력 경쟁 속에서 정당 리더는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전국에 걸쳐있는 정치적 수단을 동원할 수가 있고, 또한 그 영향력을 당내 하부 당원들의 감정을 움직일 수도 있게 하며, 의회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를 대표하는 다른 의원들에게 의존할 수도 있고, 이 의원들은 자신의 리더십으로 지역구를 동원할 수도 있는 그런 입법 리더십, 의회 리더십, 정당 리더십은 다양한 그러한 리더십 발현을 위한 다양한 수단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행정 리더십이 어떠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가, 리더십의 발현을 위해서.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는 상당히 개인적인 능력, 개인의 재능, 성격, 특권, 이 개인의 어떤 성격이라던가 특징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행정 리더십에서는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만 봐도 대통령 한 사람의 어떤 1인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1인의 어떤 특징들, 개인의 특징이나 성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리더십에, 행정 리더십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의회 리더십과는 반면 권력 투쟁 중인 행정 리더는 여론에 호소할 수가 있지만 여론을 활성화하고 형성하며 연결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데까지는 부족하다라고 보았습니다. 맞죠? 우리 정치 현실을 봐도 이 여론을 주도하는 것은 결코 행정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보면은 의회 리더십이라던가 정당 리더십들이 여론을 활성화하고 이런 의사결정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행정 리더가 여론에 호소할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통찰적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더는 남들과 대조적으로 제도적 지원보다는 개인적 조작과 행정 관리에서 많이 의존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도 안 되니까는 결국은 어떤 제도적인 어떤 그런 방법보다는 개인, 이 행정 리더십이 개인의 역량에 굉장히 많이 이 리더십이 의존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행정 리더가 보다 제한된 영역 내에서 경쟁하게 된다면 그 갈등은 대단히 격렬하고 중하게 되는데, 그들은 먼저 부하 관료들을 속박하고 분열시키는 이해 집단들의 충돌, 그리고 분실된 이데올로기 등의 조직적인 어떤 영향들, 그리고 개성의 차이들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행정 리더십이. 또한 행정 리더들은 다양한 정당, 종파, 전문가 조직, 노조에 속해 있는 행정가들을 또 다 통솔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굉장히 어떤 통솔해야 될 범위,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범위가 다양하고도 넓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거대 조직 내에서든지 생겨날 수 있는 어떤 갈등과도 대적해야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행정 리더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행정 리더가 보면은 여러 어떤 노동조합도 관리해야 돼. 노조에 속한 사람들도, 그리고 어떤 전문가 조직도 관리해야 돼. 그리고 어떤 종파라던가 아니면 정당 이런 거 다 관리해야 되고, 또한 뭐 어떤 이익단체나 거대 조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격렬하고 중하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굉장히 그 리더십의 범위나 해야 될 리더십의 행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술력의 뿌리를 받고 있는 복잡한 조직에서 중시하는 이런 갈등들은 전문화, 지위 체계와 그 체계의 불평등, 분배 가치 부족과 같은 현상들의 함수인데,
참모들은 다양한 전망과 의무 때문에 그리고 나이, 학력, 지위, 출세욕, 인맥의 차이 때문에 개선 조직원들, 라인 퍼슨, 개선 조직원들과 다투기도 하며 분화된 학력 배경과 현재의 기능 때문에 전문가들은 자신의 관할권을 보호하고 확장하기 위해 투쟁하는 이러한 투쟁 가운데 이 행정 리더십이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긴장 관계에 있는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행정 조직 내부의 관계자들은 직업상의 역할과 가족 역할 사이에서 갈등을 반영하게 되는데 이런 갈등은 또한 개인의 목표 지향과 조직의 목표 지향 사이에서 충돌에서 또한 비롯될 수도 있고 거대 조직에서는 내부 이해 집단들이 또한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도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필립 셀즈닉이라는 분이 언급했듯이 거대 조직은 수많은 하위 조직을 포함하고 있는 일종의 정치 조직체이다. 그렇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 리더십 자체는 하나의 어떤 거대한 하나의 조직을 다뤄야 될 그러한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 리더십은 그 범위가 넓고 또한 굉장히 넓은 범위를 포괄하면서 굉장히 그 조직이 크기 때문에 그 영향과 어떤 이 리더십이 이 다뤄야 될 영역들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행정관은 자신의 목적, 그러니까 대개는 참모들을 계속적으로 잘 제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자신의 목적 때문에 고의적으로 참모들 간의 분쟁을 장려하는 현상으로 또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참모진들을 일부러 분열시켜가지고 분쟁을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조직도 권력 문제와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문제는 뭐냐면은 숨어있는 갈등과 드러난 갈등의 맥락에서 정치적 행정가가 어떻게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권력을 동원하고 조직하고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 상태가 숨겨진 갈등이 있고 숨겨진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가가 이것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 바로 이 행정 리더십의 핵심인데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러한 영역이고 많은 그러한 훈련이 필요한 그러한 영역이라는 것이죠. 조직 내에서 서로 다른 권력이 나타날 수 있죠. 입법권, 보상권, 벌채권, 상담 능력 그리고 전문력 등이 있습니다. 상담 능력은 개인이 다른 사람에 대해 갖는 감정상의 인도 혹은 아이덴티티에서 비롯된 어떤 영향력을 의미한 것이고 입법권과 어느 정도의 전문력은 조직 내의 권위 개념과 밀접하게 또한 관계가 되고 있는 것이죠. 다양한 어떤 그러한 권한과 권리에 대해서 또 이해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타인 꼭 부할 필요는 없는데 이 타인에게 자신의 희망에 따라 따라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을 허용받았을 때 관료적 권위를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리더가 있는데 이 리더가 있어요. 근데 이 리더가 자신의 속한 그런 구성원들에게 리더가 희망하는 어떤 희망이나 목표를 두고 이것을 따라와라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이 리더에 대해서 관료적인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관료적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권위는 심리학적 차원을 갖고 있는데 대개 사람들은 공식적인 정통성에 따라야 한다는 의식적 결정이 아니라 단순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경향성 때문에 권위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모님에게 또 순종해 왔고 그리고 또한 선생님에게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상사에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위에 있는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경향성 때문에 보통 이러한 어떤 권위를 사람들에게 부여하고 그 리더가 권위를 가지는 것이지 어떤 공식적인 것에 따라서 이 룰에 따라서 그렇게 주어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조직 내에서도 물론 팀장이 있고 팀원이 있고 뭐 이렇게 부장님 여러 분이 있지만은 물론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어떤 결정권이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이 진정한 어떤 리더십, 행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리더십 부분은 꼭 그렇게 이제 주어졌다고 해서 그게 발현되거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사람들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또 권위를 인정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위에 상사나 아니면은 위에 있는 직급자에게 그렇게 권위를 인정해 준 이러한 어떤 경향성 때문에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행정 리더들은 다른 리더들과 조직 내 부관들의 욕구와 동기 기반을 활성화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러니까 단순히 공식적 권위라기보다는 그러한
욕구와 어떤 동기 기반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효과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보상해주고 처벌할 수 있는 전통적인 권한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어떤 효과적인 행정 리더들은 효과적인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통해서 밑에 있는 어떤 자기 참모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도 줄 수가 있고, 퍼니시먼트, 어떤 처벌도 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권한을, 바로 그러한 것들을 행위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행정 리더가 이 구성원들의 욕구와 동기의 기반을 활용해서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게 좀 주의해서 생각해야 될 그러한 부분인 것이죠. 그러나 응답자들, 리스판던츠,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들, 응답자들과 권력 수혜자들은 무엇을 보상하고 무엇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할까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거대 조직에서 이런 동기들은 인간 욕구, 안전, 더 많은 소득, 더 나은 근무 조건 뿐 아니라 호의, 승인, 추정, 인정, 행정 리더를 향한 자율성과 행정 리더에 대한 의존성 모두, 그리고 준거와 개인성 모두, 이런 것들이 인간 욕구가 다양화할 수 있는 한도까지 분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대 조직에서는 이게 사람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파트마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욕구와 희망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욕구를 알아채서 그것들을 충족시켜 주실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행정 리더십이 굉장히 쉽지 않은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리더가 장악하고 있는 동기 기반이 강력할수록 리더는 타인에게 더욱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고, 이 과정은 순전히 기계적이라거나 정량적이지만은 않으며, 행정 리더는 집단 하위 구성원들의 동기와 경쟁 관계에 있는 리더의 동기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행정 리더가 이 구성원들의 어떤 동기나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행동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가를 잘 파악하고 그것을 잘 대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밑에 참모진이나 밑에 있는 사람들이 A라고 이야기해서 그 말이 정말 A라고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 아니면 B를 원하지만 반대로 A를 이야기하는 것이니,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행정 리더에게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 행정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참모진들, 자기를 다른 사람의 동기를 이렇게 불러일으켜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명령이나 자신의 어떤 권위에 순종하고 그것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조직 내에서 보이는 태도들이 어떤 기본적인 경향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지, 그래서 리더의 권위나 설득에 의해서도 사실상 깨지지 않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리더가 어떤 것을 명령하거나 어떤 것을 지시해도 되지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 안에 어떤 깊이 뿌리박고 있는 하나의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이 경향, 그 사람에게는 이 경향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깊이 나무에서 이 밑에 뿌리가 자체가 이렇게 박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에 아무리 장가지를 흔들어 반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이런 사람들에게서 백날 이야기한다고 해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에너지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잘 융합해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 행정 리더십이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대도시 병원이 외래 환자 병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는데, 관리자가 간호사들이 원하는 보상을 정확하게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호사들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의 효과가 감소하였음을 보여주는데, 공식적 의사소통과 정보 채널은 오보와 편견 등으로 막히거나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으며, 따라서 행정가는 자신의 목적에 맞는 자신만의 첩보기구를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첩보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재밌죠? 행정가에게는, 행정 리더십에는 이 첩보기구. 그래서 미국에서 CIA, FBI 많은 그런 기구를 두잖아요. 그런데 버넌스 교수님도 이 행정 리더에게는 첩보기구가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도 국정원 같이 이런 첩보기구가 필요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 이 첩보기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심리적 마음이나 욕구들을 이렇게 알아내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인텔리전스 투스라고 하는데,
이 타인의 욕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행정가는 자신의 욕구,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타인의 욕구를 고려한다는 삐뚤어진 개념을 포함한 그런 자신의 욕구부터 계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고 행정 리더가 그 욕구와 동기 기반을 통해서 리더십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에 있는 욕구를 깨닫고 그 욕구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 욕구가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 리더도 조직 내 권력 범위와 권력 행사를 결정하는 주요 인자는 그 리더가 가진 제도적, 개인적 자원의 범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자원이 무엇인가, 또 제도적 자원으로 이 행정 리더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가지고 그 리더십의 행사에 대한 그런 범위가 결정되고 그것이 효과가 결정되는 것이죠. 즉 리더가 어떤 고용 문제, 업무 분배, 직업 보장, 승진, 임금 인상, 아니면 정직, 서스펜딩, 그리고 해고 등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느냐의 여부와 그런 권한을 정당 조직, 입법부, 법원, 노조, 전문가협회, 그리고 비공식적인 리더들과 나누어 갖고 있느냐의 여부가 처벌과 보상에 대한 행정적 통제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는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우리나라에 어떤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다양한 장관들이 있죠. 장관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여러 중요한 요직들이 있고, 뭐, 오늘 방통위원장도 지금, 탄핵수 기각됐는데, 방통위원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쭉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있으면은, 대통령이 이 사람, 각 장관들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예시입니다. 이 영향력이 얼마나 미치는가 하는 것은, 이 영향력을 혼자서 이것을 다 행사할 수 있느냐,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인명과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강력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뭐 국회가 임명에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동의. 뭐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옆에 자질구레한 과정들을 많이 이렇게 한 건 뭐냐면은 이 국회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통제에 대한 어떤 리더십에 대한 권위를 분담하고 서로 나눠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대통령의 어떤 그러한 권위 자체가, 리더십 자체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막강한 권위를 견지하기 위해서 국회 어떤 청문회라든가 이런 권한을 인정했지만, 또 국회 청문회 이게 기능이 워낙 강해지면은 대통령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리더십 행사의 그런 권위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그러한 단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조직의 상위 차원, 최고 참모진과 관리 계층에서는 노골적인 경제적 보상과 처벌의 효과가 덜하며, 이런 경우 리더십은 행정가의 개인적 차원, 이를테면 존경과 승인, 호의를 보이거나 거두어들이는 능력에 좀 더 의존하게 된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미 뭐 월급 이미 많이 받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리더십 발휘가 안 된다는 것이, 그때는 좀 더 이렇게 존중해주고 승인해주고 인정해주고 성취감을 주고 요런 명예욕적으로 이렇게 잘 해야지 그 사람을 잘 이끌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존중, 승인, 성취감과 중요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믿어준다는, 중요한 사람이 자신을 믿어준다는 신임의 느낌을 필요로 한다라고 보셨고, 이런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처럼 단순히 물질적인 욕구 충족과는 대조적으로 복잡한 인간적 기교의 활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임금만 올려준다고 해가지고 내 말 잘 들을 것이다, 이것은 이미 지나간 시대고 이미 오선이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좀 더 그뿐만 거기 플러스 인간적인 기교로서 그에게 어떤 성취감을 줄 수 있고 감정적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나아가야지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권력을 행사하여 얻는 효과는 자신의 자원이 갖는 상대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활성화하는 기술에 달려 있으며, 리더는 광범위하게 다른 배경, 기질, 이해관계, 그리고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도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 리더 자체가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의사소통의 범위는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뿐만 아니라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까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통합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사소통 과정의 중요한 요소는 전달 내용도 전달 매체도 아닌 자원과 목표인데, 리더가 발휘하는 영향력의 많은 부분이 그 자신의 어떤 성격, 그리고 그가 가진 어떤 전문 지식이라던가 아니면 위신, 그리고 지성,
그리고 매력, 그리고 신용 같은 것이 이 사람의 리더십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자신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욕구와 동기를 자신에게로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그런 것들도 설득 기술이 더 강조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사람들과 광범위하게 의사소통하고 또한 자신이 가진 어떤 그러한 리더가 발휘하는 영향력, 성격, 전문지식, 위신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용하고 또한 그 사람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동기를 끌어내기 위한 어떤 설득, 끌어내는 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해주고 따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득 기술을 또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말을 잘하고 또한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설득 기술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대한 도식적 기술이나 기술에서 도출되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으며 따라서 현대 조직에서는 공식적 권위나 자동적인 추종이 강조되기보다는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해진 방법에서 도출되지 않고 진정한 인간적인 욕구와 개인적인 성격, 이 인간적 욕구,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개인적 성격,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식적인 루트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한 어떤 리더십의 어떤 영향력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행정 리더는 효과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관련된 비용들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계획에 대한 저항의 극복은 우세한 가치들을 가치 상징으로 규명하여 계획 조정하기. 그러니까 리더가 주장하는 것이 이 밸류 심볼, 이 주장하는 밸류 심볼이 호소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밸류 심볼을 가지고 제시하는 목표가 정말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어떤 가치, 지향점 이런 것이 돼야지 사람들이 그 리더를 따른다는 것이죠. 다양한 테크닉으로 불평불만을 잠재우기 등 이 모든 것들은 행정가의 개인적 제도적 자원을 희생시킬 수 있으며 기본 전략은 이런 자원을 소진시키지 않으면서 활용하는 것이지만 영향력이 바닥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개인적이고 또 어떤 인간적인 존중, 개인적인 그런 것들, 이러한 것들을 채워주다 보면은 이 리더십이 그것을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그것을 막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건 자신도 다 고갈되어 버리고 결국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긴 하되 리더십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 인간적으로 좋게 호의를 표현해주고 또 이렇게 잘 좋은 말 이야기해주고 이걸 하긴 하되 어느 정도 곳에서 이제 그 한계를 정하고 어느 정도 그 정도 곳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만나서 이렇게 악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호의를 표현해준 건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악수도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악수만 하고 사람들 만나주고 그 이야기 듣고 그래서 시간을 막 무한정으로 허비해버리면 다른 거 할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딸려있는 그런 그 조직이 얼마나 거대한 규모인데 그 도저히 일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해야 되는가 위치에 따라서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비평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스 교수님은 행정 리더에 대해서 어떤 다양한 방면을 다루고 계시는 거죠. 다양한 그런 측면들을 보여주고 계시면서 설득의 기술들을 중요한 자질들로 해당함을 적절히 또 제시하고 계십니다. 설득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동기,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오는 것이 행정 리더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행정 리더가 해야 될 것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니드와 그 욕구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이렇게 첩보의 어떤 기능,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그 욕구와 필요를 알고 그것을 채워주면서 이 개인적인 부분들, 어떤 인간적인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가면서 도와줄 때 그 한계를 잘 알고 또한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토의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치 현실에서 행정 리더가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 혹은 설득하는 기술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이 의사소통하고 사람들과 또한 좋은 유대 가운데 그들의 욕구와 필요를 정말 정확히 파악하고 살피는 행정 리더. 그런 리더가 참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리더인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 행정 리더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중간에 이 리더가 있고 나중에 이 주변을 참모진이 둘러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밖에 있는 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욕구와 니즈에 대해서는 이게 참모진이 중간에 막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그러니 이걸 뚫어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걸 위해서 뭐 신문고 제도를 만든다거나 뭐 국가인권 뭐 위원회를 하는 건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다양한 그런 이런 루트들을 뚫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다. 대통령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 어떤 그런 정치 현실에서 참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의사소통이 정말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가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니드와 욕구를 잘 파악하고 있는가 그런 것 같지도 않죠. 바로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이런 것을 타개하고 정말 사람들과 정말 그 필요를 알고 그 니즈를 정말 파악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이런 첩보 기능 이런 것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능 국정원 같은 것이 될 수 있겠죠. 대통령이 이런 어떤 사람들의 욕구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기구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한다거나 거기서 사람들 나오라 그런다거나 그렇게 다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정말 어떤 첩보기능 하는 이쪽 기능이 어떻게 보면은 이 대통령을 둘러싼 이러한 견고한 벽들을 가운데 이것을 뚫고 사람들과 교통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통로가 되기도 하나의 어떤 소통의 기능.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터치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또 한번 또 토의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들어가서 리더십의 어떤 개념과 또한 그것의 실천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떤 민심을 잃는다 이런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임금님들 중에 이제 막 평민 옷 입고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 만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이제 그 정당이 그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 쉽지 않. 또 여론조사나 이런 기관들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읽어줘야 되는데 이 여론조사도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럼 대중매체는 어떠냐? 뭐 신문이나 뉴스 이런 부분들도 왜곡된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는 어느 하나 제대로 이 대통령이 제대로 민심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가지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좀 다행스럽게도 이제 SNS가 워낙 발달해가지고 페이스북 뭐 이런 뭐 트위터 그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뭐 그런 굉장히 그런 SNS가 급성장하면서 유튜브 이런 것들이 급성장하면서 그러니까 몇 개의 통로가 아니라 수많은 빨대와 같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막 하나의 소통이 통로가 되는 것 같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소통이 통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막 정보가 걸러지지 않고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최고로 리더하고 이 사람들의 민심이 어떤 건지를 이렇게 연결해주고 좀 알게 해주는 이 가리웠던 장막을 벗기는 것이죠. 지금 이런 역할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과거에 어떤 언론이 했던 그런 역할들을 상당히 이 SNS 영역으로 많이 옮겨져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헌법상에 보장된 자유가 이 자유가 이렇게 이제 SNS나 대중매체까지 이렇게 옮겨 왔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어떤 표현권, 그들의 어떤 그러한 권리들은 헌법상의 어떤 그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되는 그런 권리로서 이제 자리 잡고 자리매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적인 어떤 그런 권리로서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물론 왜곡된 정보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또한 자체 내에서 정화가 됩니다. 그런 잘못된 정보가 있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또 그걸 보고 또 반대 그걸 해가지고 이 자체적으로 이 정화가 될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어떤 선순환적인 그러한 어떤 상황들, 여건들이 이제 이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정화가 되는 거예요. 서로 팩트 체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과거에 있었던 몇 개 언론 기관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통제받을 수도 있고 거기 통로 막히면 완전히 막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해왔던 것들이 이제 여기서 자체적으로 검증하면서 되기 때문에 도리어 이것들이 훨씬 더 사실적이고 훨씬 더 어떤 깨끗하고 훨씬 더 이렇게 신선하면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과거와 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이런 언론이나 아니면 이런 매체들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변화된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우리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바꾸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빠르게 그러면 세 번째 리더십의 개념과 실천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더십의 이 행정 리더십의 또 다른 비용은 뭐냐면은 바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비용은 시간인데 리더십의 영향력은 대개 노력이 선행되고 그 노력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발휘되게 되며 그러나 그렇게 하는데 드는 비용, 추종자들의 확신을 얻어내는 느린 과정, 추종자들의 감지된 욕구뿐 아니라 실질적 욕구에 대한 세심한 배려, 목표와 수단을 분류하는 데 필요한 고된 사색과 계획 과정 등 이러한 것들, 비용들이 너무 벅찰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행정관은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단기적이고 편법적인 결정으로 후퇴하는 어떤 유혹에 이 행정 리더십이 빠지게 된다. 워낙 힘드니까 이 행정 리더십이 어떤 편법을 쓰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개인적 관리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보여주는 좋은 예가 누구냐면은 이 프랑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계십니다. 프랑클린 루즈벨트는 자신이 다루는 내각 임원들과 기구 참모들의 욕구와 동기를 파악하는데 혹자는 직관이라고 부를 정도로 분별력을 갖고 있었다. 탁월한 이런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동기가 뭐고 욕구가 뭔지를 딱 보고 알아챘다는 거예요. 직관으로. 거의 타고난 것 같습니다. 직관. 또한 그가 가진 테크닉 중에 하나는 케네디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지만 한탄과 좌절감, 종종 대부분 대통령 자신이 때문에 이제 한탄과 좌절감이 사람들에게 생긴 것이겠죠. 이 한탄과 좌절감을 털어놓는 사람들의 말을 그리고 들어주기만 하는 것이다. 잘 청정을 했다는 것이죠. 이는 말하기 좋아하고 그 자리를 장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인 것이죠. 다른 사람 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리더십 가면은 사람들 말 잘 안 듣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루즈벨트는 이런 사람은 논쟁을 통해 설득하고, 루즈벨트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은 이 논쟁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매력으로, 자신이 가진 어떤 매력을 가지고 설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루즈벨트의 어떤 확신, 이것을 가지고 또한 이렇게 설득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백과사전식 지식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이거 이렇게 해서 설득하고, 어떤 사람은 제발 좀 해줘, 아청, 이 다양한 방법들을 써가지고 설득을 해나가는 그런 탁월한 기술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이러한 방법들은 장기적인 정치적 전력보다는 임시 방편의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도록 조장했기 때문에 루즈벨트는 그 유연한 관리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지만 행정 리더가 제도적 자원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개인적 자원을 어느 선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어떤 제도적 권위와 어떤 결정권, 이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자원까지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리더십을 발휘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행정가 이러한 관리 및 조정 능력을 강조하게 되면 사건이 전체적 움직임 속에서 행정가의 인과적 역할을 과장하고 하위 행정가들이나 추종자들의 인과적 역할은 축소하게 시키게 될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가의 어떤 개인적 성격까지 그렇게 강조하게 되면은 중간에 이제 추종자나 중간 참모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는 쑥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중조직과 행정적, 정치적 수준이 중상위인 조직의 경우 조직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다 일반적인 목표와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 목표와 가치, 어떤 개인적 성격뿐만 아니라 일반적 가치라던가 이 목표를 바로 이 중상위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것을 주면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직 내에서 유일하지는 않더라도 근본이 되는 의미와 정당은 취지, 사명, 임무 그리고 목표라는 점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또한 조직은 본질적으로 목표를 위한 수단인데 이때 목표는 조직이 근거하고 있는 취지이며 그 취지에 의해서 조직이 평가받고 그 조직의 활동과 행정 지침이 되는 최종 상태를 나타내는 가치를 말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직의 목표, 그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있어야지 이 조직의 리더십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행정 리더십에 있어서도. 탈콧 파슨스라는 분은 막스 베버와 기타 학자들에게서 추려낸 얘기를 목표는 조직의 정의라고 여겨졌으며 이런 개념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일반적인 목표에 도달하려면 먼저 하위 목표나 도구적 목표들이 설정되어야 하고 이것들이 프로그램, 정책, 기구, 담당 행정가 그리고 전문화된 임무들로 이루어진 구조 속에서 제도화되어야 된다. 이러한 목표들이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전적 관점은 최근 들어 조직 이론가들의 항의에 부딪히고 있는데 목표란 어떤 의지를 가정하는데 의지의 속성, 어떤 주관적 성질이라던가 의식적, 무의식적 동기, 그리고 목표와 목표의식 사이에 문제성이 있는 관계 등 이러한 의지의 속성은 불명확성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목표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의 불명확하다. 이것이 조직 이론가들의 어떤 주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고어라는 분이 말했듯이 실제로 목표는 항상 모함이라는 두껍고 단단한 외투에 쌓여 있다. 목표는 수많은 형식으로 주어진다. 규칙, 이익, 혐오, 관심, 취지, 그리고 공약 등이 그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모호하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조직에 있어서의 목표가. 목표 개념이 리더십 이론과 또한 실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만약 리더십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이 있다면 그 개념은 의미 있는 범주로 분류되어야만 하며 또한 목표는 다양한 강도와 헌신으로 추구되는데 목표는 평화, 개인주의 혹은 평등과 같은 최종 가치를 나타낼 수도 있고 혹은 그런 목표에 대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로버트 프레수스가 언급한 것처럼 전통적 가치들은 자기선전, 지위도용, 거짓유희 등의 시장윤리로 바뀔 수가 있고 극단적인 경우 충성 혹은 연공서열 등의 조직 내 수단적 목표가 그 자체로 신봉될 때 목표와 수단이 완전히 뒤바뀌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관료주의 부분에서 미리 언급된 그런 내용입니다. 추상주의 비평가들은 대부분의 조직들에서 중심적인 단일한 목표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데 필자도 이 같은 견해에 동의한다. 어떤 집단에 있어서 구체적 목표에 있지 않은 추상적 가치라든가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별로 없다는 것이죠. 우리 조직은 예를 들면 사회복지를 기여한다. 이런 식으로 좀 추상적인 그런 가치, 그런 것들은 인류 공용에 기여한다. 이런 것들은 조직 내에서 실제로 찾아보기 힘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실용주의적이 됐으니까 그런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셀 수 없는 조직 구성원들은 셀 수 없는 목표와 결합체를 갖고 있으며 또한 로버트 탄넨바움, 어빙 웨슬러, 프레드릭 메사이 같은 분들이 언급했듯이 대개 목표의 파편들은 위계상 상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차별적인 무게를 갖는 요소를 가지게 된다. 가령 산업조직은 피고용인의 사기 진작, 고용 안정, 고생산성, 공동체 복지 증진 등의 많은 목표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조직이 크고 복잡할수록 추구하는 목표의 수도 많아지게 되는데 상황을 복잡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사명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새로운 조직은 대개는 중심적인 목표에 의해서 정의될 수가 있고
시간이 흘러 원래의 목표가 달성되고 수정되고 혹은 잊혀지면서 새로운 도구적 목표가 원래 목표를 이어받는 그런 현상이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의 배치는 일정한 형식과 일관성을 취해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조직은 분해되기 마련인데 목표가 정치적 영향력, 장기적 영향, 그리고 조직의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또 던지고 있는 것이죠. 우선 개인적 목표와 그리고 집단적 목표를 구별하게 되는데 다윈 카트라이트라는 분과 엘빈 젠더라는 분은 집단 내의 한 사람이 가진 목표 가운데 개인적 목표와 집단을 위한 목표 그리고 집단의 목표를 구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목표 그리고 집단적 목표, 집단적 목표, 집단을 위한 목표 그리고 집단의 목표 구분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중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많은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과 관련 없는 목표 혹은 조직과 관련은 있으나 집단의 목표를 좌절시킬 수도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목표들을 하나의 위계로 배치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게 하나로 쭉 위계로 배치해 보는데 이 위계는 하위에서 수적으로 나 복잡돼서 좀 더 개인화되어 뚜렷한 개인적인 목표가 자리하며 상위에 있는 권위 있고 조직 대변인이 표현하고 정당화하는 보다 일반적이고 집합적이며 가치 함축적인 목표가 자리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겠죠. 관찰자가 목표의 순위를 매기고 배열하기란 목표들의 주관성과 모호성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데 서열화의 실패, 즉 최소한 지엽적이고 일반적인 목표와 지배적이고 지속적인 목표를 구분하는 것. 로렌스 모의 용어로는 외부 지향적인 과도적 목표와 내부 지향적인 반사적 조직 목표의 구분에 실패하는 것인데 그런 것 서열화의 실패는 개인 목표와 조직 목표 간의 실제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걸어보게 됩니다. 개인적인 목표가 무엇이고 조직 목표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 잘 구분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목표를 정의하고 개인적 목표와 집단적 목표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기술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개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목표의 추구는 동적인 특징을 가지는데 그리고 추구되는 목표들은 조직 구조 속에서 안정된 요소가 아니라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요소로 인식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동적인 것이죠. 목표라는 것은 조직 기구의 관료들과 피고용인들의 욕구와 동기와 관련된 권력 자원, 의사소통 기술을 포함하는 이러한 권력 자원을 조정하는 자신만의 기술에 의존하면서 행정 리더는 조직 기구에 자신만의 목적을 서서히 주입시키고 경쟁 관계에 있거나 갈등 관계에 있는 목적을 제압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이 행정 리더가 그 목표 자체를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기구의 임원들이 추구하는 상반되는 목표에 직면하여 자신의 목적을 수정해야 할 때도 있고 보다 전형적으로는 흥정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실 행정 리더는 자신의 필요와 권력 자원, 자신의 기술로 하위 행정 리더를 다루는데 모든 리더와 하위 리더들은 정당과 입법부 등의 외부 지원 자원을 끌어들여서 그러나 강조해야 할 것은 정당 기구 내에서의 행정상의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정 리더들이 다양한 입법부나 그러면 여러 주변의 권력 관계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정렬가가 떠오르는 새로운 개혁 혹은 좌파 내각을 리드하면서 어떤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고전적 인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렬가고 또 좌파 내각의 리더고 교육부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는 내각에 진입하여 자신이 속한 정당이 득표를 위해 추구하고 있는 평등주의적 가치와 위계를 또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는 형평성과 사회계층 아동을 교육기회 확대 등을 위해서 전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큰 목표가 있고 그 안에 자기의 세부적인 목표가 있고 또 어떤 정당의 목표를 자신이 추구해 나가면서 자신의 어떤 목표를 또한 이루어가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조직의 어떤 목표로 그것을 크게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 행정 리더십의 어떤 목표를 설정과 조직의 목표 설정과 또한 그것을 통한 조직의 리더십 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평 토익의 내용은 살펴보면 필자는 행정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로 목표를 들고 있으며 목표는 단계가 나눠져 있으면 상세히 서술하였다. 우리 정치현실에서 행정 리더의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과연 행정 리더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잘 모르겠죠. 목표를 많이 주장하긴 하는데 그것이 사실 우리 삶에 좀 더 다다르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전체적인 목표는 무엇이고 그
추상적인 가치는 무엇이며 그것이 실제로 구체화되었을 때 이 개인적인 목표는 과연 어떠한 수준에 이루는가를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해서 그것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들은 어떻게 전체의 목표와 관련되어서 이루어져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행정 리더들이 그런 것들을 잘 정립해 줄 필요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좀 이 조직이 추구하는 그런 추상적인 목표로서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행정 리더십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들을 시사적인 부분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좀 급하지만 또 행정 리더십에 관해서 또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또 한번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 이제 민족 대명절인 설인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가족과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이러한 리더십과 우리나라의 리더십 그리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또 행정 리더십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또 이해해보면 또 열띤 그러한 그리고 또 좋은 또 성과가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너무 열띠게 해서 또 싸우면 안 되니까요. 잘 그런 조절하면서 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풍성한 그런 설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